안녕하세요. 전 은혜도 모르고 제게 거짓을 일삼던 인간들을 응징한 40대 여자입니다. 옛말에 10년간은 거짓말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마터면 제 인생을 시궁창에 처박을 뻔했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못된 거짓말도 10년이 지나자 진실이 드러나더군요. 10년의 결혼 기간 내내 그들이 절 속이고 기만한 걸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들끓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복수를 다했지만 다시 떠올려도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저처럼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조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게 도대체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인지 지금 말씀드릴게요. 저는 푸른 바다가 아름다운 남해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과 저, 여동생까지 네 식구는 남해 바다를 참 사랑했어요. 바다를 보고 있으면 속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거든요. 동생과 매일 해변에서 놀다 지겨워지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하시는 논밭에서 놀곤 했습니다. 남의 전부가 저희의 큰 놀이터였죠. 하지만 이런 행복한 생활을 뒤로하고 제가 9살 무렵 아버지가 전기 기술자로 일하시게 되면서 저희 네 식구는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에 살게 되었다는 사실에 정말 들떴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자 사방의 높은 빌딩이 절 옥죄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우리 다시 남해 가면 안 돼요? 여긴 사람도 너무 많고 차 소리도 너무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놀이터도 너무 작고요. 밤에도 너무 시끄러워요. 우리 다시 고향으로 가요. 네? 아빠. 사실 제가 아무리 졸라봐도 이미 집과 직장을 모두 서울로 옮긴 상황에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곧 적응될 거라며 절 달래셨지만 낯선 서울 생활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특히 하루에 반나절을 보내야 하는 학교 생활은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야, 너 어디서 전학 왔다고 했지? 근데 너 왜 이렇게 까매? 설마 너 안 씻어서 그런 거야? 으, 아니야. 밖에서 맨날 놀아서 탄 거야. 그리고 난 남해에서 왔다니까 몇 번이나 말했잖아. 야, 바보야. 그니까 남해 어디서 왔냐고. 남해가 다 네 집이야? 남해 바다가 다 네 고향이냐고. 그게 아니고 남해라는 지역이 있어. 남해 바다 말고도 서울이란 이름처럼 남해라는 곳이 있다고. 같은 반 애들은 남해를 처음 들어봤다고 절 놀려댔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졸지에 제 별명은 어디 이름도 모르는 곳에서 온 촌년이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타지 생활도 힘든데 그런 기분 나쁜 별명까지 붙으니까 처음엔 매일 울면서 학교에 다녔던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흘러 친한 친구도 생기고 여러 오해도 다 풀렸지만 그래도 그 촌년 소린 한동안 꼬리표처럼 절 따라다녔습니다. 우리 시험 끝나면 어디 가서 놀까? 시내 나가서 놀까? 나 옷 사고 싶어. 시내? 시내가 어디야? 옷 살 거면 명동 가자. 거기 가고 싶은 맛집도 있어. 아니면 홍대 갈까? 아니다. 건대는 어때? 전 그때 친구랑 얘기하면서 서울 사람들은 시내라는 말을 안 쓴다는 걸 처음 알았다니까요. 이거 말고도 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차이들을 느꼈지만 그래도 좋은 친구들을 만난 덕분에 무사히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아, 우리 남의 소녀가 드디어 더 큰 세상으로 나가는구나. 야, 대학 가서도 연락하기다. 알지? 여름에 남해로 같이 놀러 가기로 했잖아. 너 약속 지켜라. 당연하지. 너희 맨날 남해가 어디냐고 놀렸지? 가보면 아마 깜짝 놀랄걸.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 곳인데. 우리 대학교 방학하자마자 바로 놀러 가자. 친구들은 저를 촌년이라고 놀리는 대신 남의 소녀라 기분 나쁘지 않은 장난을 쳤습니다. 그렇게 전 서울의 대학에 진학했고 방학마다 친구들을 끌고 남해에 놀러 가기도 했어요.
서울 싫다던 예전은 기억도 안 나게 즐거운 일상을 보냈죠. 대학을 졸업하곤 정말 다행으로 바로 취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복지도 좋고 전망도 좋은 중견기업이었어요. 회사 합격 통보를 받자마자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딸 정말 창하다, 창해. 남들은 취업 준비를 몇 년씩 하며 고생한다는데 한 번에 턱하니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내가 시골의 어른들한테도 전화해서 다 자랑했다. 마을 입구에 플랜카드도 건다는구나. 네? 아빠, 제가 무슨 대기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무슨 사자 들어간 시험에 붙은 것도 아닌데 그건 너무 과해요. 남들이 보면 흉봐요. 흉보라고 해. 아, 내가 내 딸 자랑하겠다는데 누가 말려? 아이고, 장한 내 딸, 기특한 내 딸. 결국 제가 뜯어 말려서 플랜카드까진 걸지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걸 보니 저도 참 좋았습니다. 처음 시작한 직장 생활도 나쁘지 않았어요. 직장 동료들도 다 좋은 분들이었고 하나하나 배워간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도 물론 지치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요. 남편은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첫인상은 평범했지만 대화를 하면 할수록 매력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죠. 서로 공감대가 잘 맞았고 무엇보다 제 말을 경청하고 진심이 담긴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전 고향이 남해라서 어릴 때 놀림을 많이 당했어요. 지나신 고향이 여기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시골 살다가 서울에 오면 처음에 적응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제가 시골에 살아보지 못해서 연수 씨의 고충을 다 알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지방으로 출장 갔다가 오랜만에 서울에 오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제 말에 쉽게 판단을 내리거나 섣불리 아는 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참 좋은 사람 같다고 느꼈어요. 서로 호감을 느끼고 연애를 하면서도 늘 자상하게 절 살펴주었고 따뜻한 말로 절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믿고 당연한 수순으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남편 부모님은 아기찜 식당을 하고 계셨는데 남편이 부모님 음식 솜씨가 좋다고 하도 자랑해서 만나 뵙지 못했지만 이미 어떤 분들인지 알고 있었어요. 결혼을 결심하고 처음 시부모님을 만나러 남편 집에 갔던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아유, 반가워요. 참 고운 아가씨네. 우리가 식당 일을 쉴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가게로 부르게 됐구먼. 이거 미안해서 어떡한담? 아니에요, 어머님.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제가 감사드려요. 뭐 시키실 일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유, 시킬 일이라니. 우리 집 제일 귀한 손님인데 저기 방에 잠깐 앉아 있어요. 내가 맛있는 아귀찜 금방에서 내올 테니까. 전 사실 평소에 아귀찜을 썩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날 예비 시모가 해준 아귀찜은 정말 맛있더라고요. 어려운 자리였지만 콩나물 하나까지 싹싹 다 먹고 나왔다니까요. 예비 시부모님은 제 옆에서 맛있는 것만 먹으라고 아기 살도 발라주시고 여러모로 정말 잘 챙겨주셨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 해주신 아기찜이 제가 살면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머님 음식 솜씨가 최고라고 늘 얘기했는데 정말 잘 먹고 갑니다. 정말? 아유, 말도 참 예쁘게 하지. 잘 먹고 간다니까 내가 기분이 더 좋네. 앞으로 평생 맛있는 밥 먹게 해줄 테니까 그저 둘만 알콩달콩 잘 지내면 돼. 그거면 더 바랄 것도 없어. 예비 시부모님이 첫 만남부터 이렇게나 환대를 해주시니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았어요. 그 이후 결혼 준비도 아무 잡음 없이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바로 남편의 여동생 신우였어요. 처음엔 신우이가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만큼 남편은 평소에 동생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상견례 자리에서도 시부모님이 단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결혼 관련해서 다른 계약을 하다가 우연히 남편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고 시누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오빠, 여동생 있었어? 왜 나한테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 난 오빠 외동인 줄 알았어. 시부모님도 아무 말씀 없으셨잖아. 아, 그게, 어, 나 여동생 있어. 아, 내가 얘기 안 했었나? 아, 사실 동생이 멀리 해외에서 유학 중이거든. 나랑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 그래서 너한테 깜빡하고 얘기 안 했나 봐. 미안해. 저도 여동생이 있어서 알지만 아무리 안 친해도 존재 자체를 얘기하지 않았다는 게 조금 미심쩍더라고요. 그치만 유학 중이라고 하고 미안하다고 하니 그냥 정말 안 친하구나 하고 넘어가게 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한 건 시누이는 저희 결혼식 때도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친오빠 결혼식인데 전화 한 통 없는 게 이상했어요. 근데 아가씨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하나뿐인 오빠 결혼식인데 오기는커녕 연락 한 번 없다는 게 좀 그렇지 않아? 당신이 먼저 연락은 해봤어? 어? 나한테 전화 왔었어. 축하한대. 결혼식 때문에 워낙 정신없어서 전화한다는 걸 깜빡했네. 동생이 유학하면서 현지 회사에도 다니고 있어서 엄청 바쁘거든. 결혼식 못 와서 미안하대. 뭐? 나한테도 얘기 좀 해주지. 이제 나도 가족인데 나중에 아가씨랑 만나면 괜히 서로 오해할 수도 있잖아. 알았어. 미안해, 미안. 나중에 동생 좀 덜 바빠지면 당신한테도 전화하라고 할게. 그렇게 그 뒤로도 신우이의 정체는 미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신우이와 만난 건 결혼한 지 1년도 더 지나서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신우이가 한국에 왔다고 시댁으로 오라더군요. 아니, 아가씨, 외국에서 직장 생활한다면서 어떻게 갑자기 귀국한 거야? 일은 관둔 거야? 아, 그게 동생이 고향도 너무 그립고 엄마 밥도 먹고 싶다고 예전부터 그랬거든. 외국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향수병이 생겼나 봐. 친구도 그립고 가족도 그리워서 힘들었대. 그래서 거기 생활 다 정리하고 아예 들어온다나 봐. 남편은 생전 동생과 연락도 안 한다더니 언제 그렇게 소식을 전부 전해들었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드디어 신우이 얼굴을 보겠구나 싶어서 조금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약간 떨리는 마음으로 시댁에 가니 신우이가 시모와 한참 얘기 중이더군요. 신우인 절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아주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와, 드디어 만나네요, 새언니. 제가 결혼식도 못 가고 연락도 한번 못 드렸죠? 미안해요. 근데 새언니 보니까 우리 오빠 장가 잘 갔네. 신우인 기대 이상으로 밝고 활달한 사람이었어요. 저에게도 스스럼 없이 농담을 걸고 질문도 곧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신우이와 참 잘 지냈어요. 그 뒤로 제가 아이 둘을 낳았는데 조카들도 정말 예뻐했고요. 하지만 신우이는 알면 알수록 기겁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우이가 계속 사고를 치는 걸 보면서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건가 하고 의심까지 했다니까요. 곁에서 신우이를 계속 겪다 보니 그 정체를 알게 되었고 뒤로 까무러칠 정도로 크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우선 신우인 일단 우기면 장땡인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이든 본인이 불리하면 일단 발뺌부터 하더라고요. 아가씨, 혹시 어머님 생신 때 외식하기로 한 거요. 예약 날짜 금요일로 잡았어요? 우리 토요일로 모이기로 했잖아요.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아가씨가 준 계좌로 예약금도 넣었는데 확인차 전화해 보니까 아가씨가 금요일이라고 했다네요. 아, 이걸 어째요? 날짜 얼마 안 남아서 예약금 환불도 어렵다고 하고. 새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 분명 토요일로 예약 잡았어요. 그 식당에서 잘못 들었나 보죠. 왜 제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의심부터 해요?
아니요. 제 말을 아가씨를 의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식당에선 금요일 맞냐고 몇 차례 확인했다고 하니까요. 원인을 알아야 다시 예약을 하든 식당에 항의를 하든 하잖아요. 아이, 몰라요. 아무튼 난 금요일로, 아니, 토요일로 예약했으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신우인 크게 화를 내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은 이후에도 숱하게 일어났어요. 그중 가장 황당하고 충격을 받은 일은 이렇습니다. 그날 전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시모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 유독 설거지거리가 많아서 오랜 시간 뒷정리를 하고 있었죠. 당시에 전 금 10돈 정도 되는 팔찌를 끼고 다녔습니다. 그 팔찌는 친정 부모님이 제가 취업했을 때 축하한다며 해주신 금팔찌였어요. 선물 받을 땐 금값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시간이 흘러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전 설거지하다가 팔찌가 좀 거치적거리길래 손님 방으로 쓰는 작은 방 화장대에 올려두고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조금 뒤 정리를 다 하고 아이들을 챙겨서 집에 가려고 작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곤 팔찌를 다시 차려고 찾았는데 제가 팔찌를 벗어둔 곳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손님 방이라 화장대 위에 별다른 게 있지도 않았고 딱 제 팔찌만 있었거든요. 저는 가슴이 철렁해서 곧바로 시댁 식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 팔찌 못 보셨어요? 여기 화장대 위에 분명 벗어났는데 보이질 않네요. 팔찌? 무슨 팔찌 말이냐? 난 거실에서 애들이랑 노느라 방엔 들어가지도 않았다. 그러세요? 그럼 여보, 당신도 못 봤어? 왜 내가 맨날 차고 다니는 팔찌 있잖아. 무슨 팔찌인지는 알겠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잘 좀 찾아봐. 다른 데 둔 거 아니야? 제가 다급하게 묻자 시모와 남편도 나서서 팔찌를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신우에게도 물었죠. 아가씨, 아가씨 팔찌 못 보셨어요? 여기 화장대 분명 뒀거든요, 제가. 언니,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저 의심하는 거예요? 전 그냥 근처도 안 갔어요. 본 적도 없다고요. 이 언니가 갑자기 생사람 잡네? 신우인 저에게 생사람을 잡는다며 펄쩍 뛰며 화를 냈습니다. 제가 신우에게 다짜고짜 제 팔찌를 내놓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저렇게 화를 내니까 저도 당황스럽더군요. 아가씨,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전 집에 있던 가족들한테 다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아가씨가 갑자기 화를 내니까 제가 더 당황스럽네요. 제가 아무리 가족들에게 다 물어봤다고 설명해도 신우인 계속 씩씩대며 본인을 의심했다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신우의 반응이 그렇게 나오자 저도 어쩔 수 없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 여자의 촉이라고 하잖아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도 있고요. 온 집을 뒤져도 팔찌가 안 나오길래 남편에게 신우 기분 좀 달랠 겸 잠깐 커피나 한 잔 사주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잠시 후 남편은 신우이를 달래가며 밖으로 나갔고 저는 시모 몰래 신우 방으로 들어갔어요. 대놓고 신우 방을 뒤질 수는 없어서 눈으로 둘러보다가 마침 구석에 숨기듯 구겨넣은 가방이 보이길래 집어들었죠. 그리고 안을 열어보았는데 세상에나 그 안에 제 팔찌가 있는 거예요. 저는 놀란 마음을 뒤로하고 거실에서 가방과 팔찌를 들고 신우이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신우이가 집으로 돌아왔고 가방을 들고 서 있는 절 보자마자 빽 하고 소리를 치더군요. 언니, 지금 제 방 뒤진 거예요? 네? 내 방에 내 허락도 없이 들어갔냐고요? 이 언니 진짜 웃긴 사람이네. 왜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가요? 아가씨, 지금 그거부터 따질 게 아닐 텐데요. 왜 내 팔찌가 아가씨 가방에서 나와요? 아가씨가 하도 화부터 내길래 나도 혹시나 해서 들어가 봤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왜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거부터 어서 설명해 봐요.
신우인 제 말에 크게 당황하더니 말까지 더듬으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니, 언니가 금팔찌를 아무 데나 두니까 혹시나 잃어버릴까봐 내가 챙겨둔 거죠. 가방에 뒀다가 언니 집에 갈 때 주려고 했다고요. 그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아가씨, 아깐 절대 모르는 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팔찐 본 적도 없다면서요. 근데 지금은 일부러 숨겨둔 거다? 아가씨 말이 앞뒤가 맞다고 생각해요? 신우이와 제 말싸움이 목소리가 커지자 뒤늦게 들어온 남편도 놀라서 달려오고 잠시 안방에 있던 시모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신우에게 계속 따져 물었죠. 아가씨 혹시 팔찌 갖다 팔려고 했어요? 요즘 금값 비싸다고 뉴스에서 계속 떠드니까 저 몰래 팔려고 한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깐 말실수한 거예요. 말이 헛나올 수도 있지. 하나하나 그렇게 꼬투리 잡아야겠어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나 갈래요. 신우인 급히 밖으로 내빼려 했고 상황을 파악한 남편이 신우이를 잡아 세웠습니다. 너 똑바로 말해. 진짜 내 새언니 팔찌 훔치려고 했어? 이제 도둑질까지 해?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남편이 신우이를 무섭게 혼내자 갑자기 시모가 신우이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집안 망신이야? 니들 그만 안 해? 어디서 애미 앞에서 큰 소리를 내? 세아가, 내가 옆에서 보니까 너도 좀 너무한 것 같다. 동생이 새언니 팔찌가 예뻐 보여서 한번 차볼 수도 있지. 그걸 이렇게 복날 개 잡듯이 잡아야겠니? 그리고 너도 예방을 마음대로 뒤졌다며. 둘 다 잘못이 있으니 서로 사과하고 넘어가려무나. 아휴, 동네 시끄러워 죽겠다. 신우인 시모의 말을 듣곤 갑자기 울먹거리더니 시모 등 뒤로 쏙 숨어버렸습니다. 엄마, 역시 내 편은 엄마밖에 없다니까? 나 오빠랑 세원이 무서워서 눈물 날 것 같아. 아이고, 우리 딸 많이 놀랐어? 니들은 손윗 사람이 돼선 다 큰 동생 울리면 되겠니? 형제끼리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야지. 아무튼 오늘 일은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라. 시모와 신우인 그러곤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결국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하고 기분만 잔뜩 상한 채 넘어갈 수밖에 없었네요. 이 팔찌 사건을 본격적인 계기로 신우이와 제 사이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 뒤로 마주칠 때마다 신경전을 하기 바빴죠. 항상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줘서 다행이긴 했지만 신우를 만나는 게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언니, 이거 음식 지금 누구 먹으라고 가져온 거예요? 네? 당연히 시부모님하고 아가씨 먹으라고 해온 거죠. 왜요? 맛이 이상해요? 아니, 너무 맵잖아요. 우리 아빠 위 안 좋은 거 몰라요? 이렇게 매운 거 먹고 탈라면 새언니가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음식은 엄마가 훨씬 맛있게 하는데 굳이 뭐하러 해와요? 맛도 별로구만. 신우인, 제가 시부모님께 음식만 해갔다 하면 생트집을 잡았습니다. 매우면 맵다, 짜면 짜다. 아주 기미상궁이 따로 없었어요. 한 번은 제가 예쁜 조아다발을 시모에게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신우이가 난리를 치더라고요. 세상에, 누가 조화를 집에 둬요? 그거 풍수질이 안 좋잖아요. 집에 죽은 꽃을 두면 불길하다던데. 새언니, 지금 무슨 뜻으로 이거 엄마한테 준 거예요? 뜻은 무슨 뜻이 있어요? 그냥 예뻐서 선물한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집에 있던 조아다발도 아가씨가 예쁘다고 가져갔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풍수지를 믿는다고요? 신우인, 아무튼요 하고 짜증을 막 내더니 자리를 뜨며 가버렸습니다. 저도 번번이 신우의 짜증을 받아치고 있긴 했지만 저와 남편이 아무리 말해봐야 듣는 것 같지도 않고 이쯤 되면 시부모님이 중지해 주실 법도 한데 어째 매번 신우이만 감싸고 혼내질 않으셨어요. 그때까지 전 외국에 오래 살다 온 딸이 안쓰러워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밝혀지고 말았어요. 시부모님이 유독 신우이 편을 들던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네요. 언젠가 점심시간이 막 지났을 무렵 시부모님의 가게에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막 끝났을 무렵이라 가게에 손님이 아무도 없더군요. 종업원들도 보이질 않고 가게가 조용하길래 주방 뒤편에 있는 창고방으로 가봤어요. 거기서 시모와 시부가 창고 방문이 약간 열렸는지 모르고 심각한 얘기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저는 인사를 먼저 드릴까 하다가 시부모님의 이야기를 엿듣고선 놀라서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세영이 이것이 요즘 연락이 안 되는데 또 깜빵 가는 거 아니겠지? 아휴, 나 걔만 보면 걱정이 돼서 잠도 안 와.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아, 이번에 출소하면 옆에 딱 끼고 감시 좀 잘하라니까. 또 누구한테 사기를 치고 집안을 뒤집으려고. 당신이 매번 오냐 오냐 감싸기만 하니까 걔가 아직도 철딱서니가 없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왜 내 탓이야? 그러면 하나뿐인 딸이 호적에 빨간 줄 긋고 취직도 못하고 저러고 있는데 그 안쓰러운 애를 혼내야겠어? 당신 아빠가 돼선 딸이 불쌍하지도 않어? 신우이가 제 결혼 당시 유학을 갔다더니 알고 보니 감옥에 갔다 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고 한동안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시부모님이 눈치를 채기 전에 가게를 빠져나 남편에게 곧장 전화를 걸었죠. 당신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왜 날 속였어? 아가씨가 유학을 다녀온 거라고? 나 다 들었어. 아가씨 감옥에 갔다 온 거라며. 남한테 사기쳐서. 여보, 그걸 어떻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진짜 쪽팔리고 집안 망신인 것 같아서 당신한테 말을 못했어. 처음부터 속이려고 한 건 아니야. 동생이 사실 집안의 수치인데 결혼 전에 당신이 알면 나랑 결혼 안 한다고 할까 봐. 내가 생각이 짧았어. 어차피 다 알게 될 걸 말 못해서 미안해. 남편은 제게 결혼을 못할까 봐 그랬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져서 더는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남편 전화를 끊곤 받질 않으니 이번엔 시모에게 여러 차례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하도 전화가 울리길래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죠. 아이고 며느라, 진아니한테 얘기 다 전해 들었다. 다 내 잘못이야, 내 잘못. 자식 잘못 키우고 그게 또 손가락질 당할까 봐 너한테 거짓말을 했다. 진아니는 아무 잘못도 없어. 다 내가 시킨 거야. 미워하려거든 날 미워해라. 너도 자식 키워서 알겠지만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래. 자식의 허물은 부모가 안고 간다잖니. 네가 어떤 원망을 해도 내가 다 받아들이마. 시모는 차라리 당신을 욕하라며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저도 애 둘을 키우는 엄마로 시모가 무슨 마음이었을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엄연히 절 속이고 저희 집안을 기만한 거잖아요. 쉽게 용서가 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일이 제 친정 부모님 귀에 들어가는 건 원치 않았어요. 시모처럼 저희 부모님도 제 걱정을 제일 먼저 하실 테니까요. 전 결국 시누이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 모두에게 직접 사과를 받고 나서야 이 일을 묻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깨져버린 믿음이 다시 회복되긴 쉽지 않았죠. 그렇게 위태위태한 분위기 속에 시간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저는 40대가 되었고 제 친정 부모님은 어느덧 환갑을 지나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셨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절 불러서 진지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딸, 이제 나도 많이 늙었다. 시골에 네 할머니 혼자 계신 거 알지? 할머니도 이제 아흔을 바라보시는데 계속 그렇게 혼자 계시게 둘 수는 없을 것 같아. 이 아빠가 장남이잖아. 네 엄마와도 상의했는데 이제 서울 생활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갈까 싶구나.
남해에 가서 작게 농사나 지으면서 남은 인생 평화롭게 살고 싶어. 아빠, 아빠가 고향 생각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귀향까지 생각하시는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엄마랑 아빠 서울에서 오래 사셨는데 남해 생활 괜찮으시겠어요? 내려가시면 할머니가 엄청 좋아하시긴 할 것 같긴 하지만 아버진 이미 살고 계신 집도 정리 중이라며 저와 여동생에게 제법 큰 돈까지 주셨습니다. 그 돈은 무려 2억이었어요. 그 돈은 부모님이 그때 살았던 집 가격이 8억 정도 했었는데 저와 동생에게 2억씩 주신 거였어요. 이왕 나중에 상속해 줄 거 현금 증여로 미리 준다면서 말이죠. 엄마 아빠는 이제 시골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잘 살 거니까 너흰 이 돈으로 열심히 살아가. 인생 살다 보면 돈 필요할 때가 많을 거야. 엄마 아빠가 평생 모은 돈으로 집 팔아서 준 거니까 허투루 쓰지 말고 우리 두 딸 항상 힘내고 알았지? 아빠, 그래도 이렇게 큰 돈을 그냥 두 분 노후 자금으로 쓰시지. 정말 고마워요. 꼭 필요한 일에 귀하게 쓸게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 부모님은 정말 남해로 내려가셨고 여동생도 일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제 서울의 친정 식구라곤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조금 외로워지더라고요. 그래도 남편과 아이들이 있으니 서운한 마음을 달래보려 했죠. 하지만 제가 마음을 달래기도 전에 다시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라면 일찍 출근했을 남편이 웬일로 늦잠을 자더라고요. 전 남편을 흔들어 깨웠는데 남편이 이제 출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나 사실 회사 그만뒀어.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기도 했고 회사에서 압박이 너무 심해서 이대로 가다간 스트레스 받아서 제명에 못 살겠다 싶더라고. 남편은 중견기업 영업부에서 근무했는데 실적이 좋아서 일 잘하는 사원으로 소문도 났고 회사에서 상까지 받아오던 유능한 직원이었죠. 승진도 남들보다 빨라서 벌써 차장까지 승진을 했고요.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회사를 간뒀다니 전 믿기지가 않아 남편에게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으며 소리치더라고요. 그냥 회사 생활이 너무 괴로워서 간뒀다고. 나도 이해해주면 안 돼? 내가 너무 힘들었다니까. 남편이 저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더 추궁할 수 있겠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남편이 안정을 찾으면 제게 이유를 말해줄 거라고 믿으며 그저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네요. 그 이후로 남편은 다른 회사 이력서도 넣고 면접도 보러 다니는 것 같았는데 이미 남편 나이도 40 후반이고 아무래도 제 취업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여보, 당신 다시 회사에 취업하기 힘들면 우리 장사라도 해볼까? 우리 애들도 어느 정도 키웠고 그리고 나 친정 부모님이 주신 비상금도 있잖아. 그걸로 치킨집이라도 해보면 어때? 저는 정말 어려운 결심을 하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크게 반색하며 제 손까지 꼭 잡더라고요. 당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사실 나 이 나이에 재취업을 하려니까 너무 힘드네. 그리고 나 계속 영업부에서 일했잖아. 맨날 회사 영업이나 뛰러 다녔는데 이럴 거면 차라리 내 사업을 하면 어떨까? 나도 맨날 생각하고 있었거든. 남편은 사실 사업에 대한 꿈이 있었다며 오랜만에 신난 얼굴로 한참을 설명하더군요. 요즘 늘 기죽어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는데 이렇게라도 기운을 차린 것 같아 저도 좋았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본격적인 사업 준비를 하겠다고 서둘렀고 저도 힘이 닿는 대로 남편을 돕기로 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집으로 우편물 하나가 날아왔더라고요. 전 아무 생각 없이 우편물을 뜯었는데 우편물 내용을 보자마자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우편물은 바로 경찰의 출석 요구서였습니다. 놀랍게도 남편 앞으로 온 소환장이었죠. 저는 그 우편물을 들고
집에 있던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 이게 뭐야? 왜 경찰에서 이런 게 날아와? 당신 대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남편은 우편물을 보더니 별다른 동요 없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게 말이야. 사실 회사에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부하 직원이 하나 있었거든. 일도 못하고 태도도 영 별로길래 한 소리 했더니 날 막 잡아먹을 기세로 대드는 거야. 나도 순간 욱해서 싸움이 좀 났어. 아마 그 직원이 날 고소한 모양이야. 난 훈계차 말한 거였는데 그 직원 입장에선 아니었나 봐.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러더니 남편은 제게서 우편물을 뺏어가선 제가 안 보이는 곳에 숨겨버렸습니다. 남편은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계속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기분이 영 찜찜했어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던 중 남편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지 집으로 2차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보기 전에 얼른 먼저 그 소환장을 빼돌렸어요. 저는 여러 수소문 끝에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곤 곧바로 남편이 어떤 일로 경찰 소환까지 받았는지 알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저지른 일에 대해 알게 되었죠. 지금도 그때 받은 충격을 생각하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지경이에요. 누군가 제 머리를 내려친 것처럼 앞이 깜깜해지는 큰 충격을 받았죠. 남편의 경찰 소환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남편 회사에 여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남편이 그 여직원에게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그 여직원도 유부녀였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찝쩍거렸나 봐요. 맨날 데이트하자, 영화 보자, 따로 만나자며 연락을 해댄 것 같았습니다. 혹시 서로 배우자가 신경 쓰이면 아무도 몰래 비밀 연애하면 된다면서요. 정말 입에도 담기 싫은 말이네요. 결국 그 여직원은 스트레스로 병가를 내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러 다녔다네요. 남편은 혹시 여직원이 소문낼까봐 갑자기 겁이 났는지 다른 직원들 앞에서 여직원을 크게 혼내곤 직위 해제를 시키고 대기 발령을 내버렸다는군요. 저는 저와 평생을 약속하고 같이 애까지 낳고 살던 사람이 뒤에서 이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제가 밝혀낸 증거 자료를 들고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당신, 나 다 알아. 더는 날 속이려고 하지 마. 당신 그 거짓말 안 통해. 당신 대체 회사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회사에서 대체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다녔으면 이런 일로 고소까지 당하냐고. 여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일단 내 말부터 들어봐. 나도 그 여자한테 당한 거야. 내가 차장이니까 나랑 어떻게 좀 엮어서 승진해 보려고 작업 친 거라고. 그 여자가 나한테 얼마나 꼬리친 줄 알아? 나도 피해자야. 당신 말을 내가 믿을 것 같아? 이것 말고도 또 무슨 거짓말을 했어? 도대체 날 어디까지 기만할 거냐고. 당신 말 이제 하나도 못 믿어. 아니, 안 믿어. 당장 갈라서자. 소름 끼쳐서 도저히 한 공간에 못 있겠으니까. 당신이 우리 애들 아빠라는 것도 소름 끼치고 그런 파렴치한 인간인지 모르고 한 입을 덮고 산 나도 소름 끼치게 싫어. 저는 그 즉시 짐가방 하나만 남편에게 던지곤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억울하다며 외쳤는데 집에서 내쫓고 나니 어찌나 분하고 눈물이 나던지요. 혼자 바닥을 내리치며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그러길 한참이었는데 마침 또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지 뭡니까? 저는 설마 그새 남편에게 소식을 들은 건가 싶어서 일단 전화를 받았어요. 예, 애미야.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우리 아들도 통 전화를 안 받고 너희 무슨 일 있는 거야? 시모의 말을 들으니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전 굉장히 퉁명스럽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야만 통화할 수 있는 사이야? 너 말 참 서운하게 한다. 아무튼 됐고 내가 빙빙 돌리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마.
너 얼마 전에 친정 아버지한테 미리 현금 증여받았다며? 그것도 2억이나. 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시부모한테도 얘기해야지. 너만 알고 입을 쓱 닦니? 마침 내가 급하게 빚을 갚을 일이 있었는데 그거 참 잘 됐구나. 너 그 2억으로 나 좀 도와다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친정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돈을 왜 어머님을 드려야 하는데요? 아니, 너도 알다시피 지금 나 사는 아파트에 대출금이 좀 남았잖니? 그거 2억으로 얼른 갚으면 딱 좋겠구만. 부모가 힘들 땐 자식이 돕는 거지. 너 그렇게 남남처럼 얘기할래? 아유, 서운하게 시리. 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신 아들이 제게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뻔뻔하게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달라고 말하는 게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시모는 상황 파악도 못하고 계속 2억을 달라며 일장연설을 해댔습니다. 요즘 가게 장사도 잘 안 되고, 아니 너희 시아버지도 맨날 허리 아프다, 무릎 아프다 아주 난리야. 옆에서 나도 죽겠다 얘. 우리 맏며느리가 이럴 때 시부모를 좀 도와주면 내가 한시름 놓을 것 같은데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내가 앞으로 손주들도 돌봐주고 너한테 진짜 잘하마.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더니 부모나 자식이나 어찌나 뻔뻔하던지요. 저는 더는 참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곧장 시모에게 제 본심을 내질렀습니다. 어머님, 어쩜 아들내미랑 하는 짓이 똑같으세요? 역시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더니 그이가 뻔뻔하게 딱 어머님을 닮았나 보네요. 저는 당신 같은 부모를 둔 적이 없고요. 돈 대신 아드님 고스란히 반납할 테니까 전화 끊으세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지금 어디다 대고 돈을 달라 말라 해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제발 염치 좀 있으세요. 전 그러곤 전화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시모는 연이어 제게 전화를 걸더니 제가 받지 않자 문자 메시지로 대체 무슨 일이냐며 수십 통에 걸쳐 묻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시모는 마침내 사건의 정황을 알게 되었는지 집으로까지 찾아왔습니다. 저는 없는 척 할까 하다가 시모가 하도 여러 번 초인종을 누르길래 할 수 없이 집으로 들였죠. 시모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제 팔을 붙들고선 우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에미야, 내가 대체 무슨 일인지 다 들었다. 대체 그놈이 왜 그랬을까?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진환이가 그럴 애가 아니잖아. 분명히 무슨 오해가 있었을 거야. 내가 보기엔 그 여자가 우리 아들 꼬신 거야. 아주 작정을 하고 달려든 거라고. 그러니까 이혼만은 안 된다. 안 그래도 우리 아들 속이 터질 텐데 겨우 그런 일로 이혼까지 해야겠니? 어머님, 겨우 그런 일이라뇨? 그 직원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겠어요. 그런 말씀은 피해자뿐 아니라 저한테도 몹쓸 말씀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어머님 잘난 아들 문자 메시지 목록이에요. 그 직원한테 밤마다 문자 보내고 시도 때도 없이 찝쩍거린 증거가 여기 다 있다고요. 회사에도 유부남 유부녀끼리 바람났다고 소문이 다 나서 참다가 남편을 고발한 거래요. 그거 알고도 겨우 그런 일이란 말이 나오세요? 아이고, 애미야. 네가 화가 단단히 났구나. 나라도 너처럼 화냈을 거야. 그래도 애들 아빠잖니. 애들 둘 데리고 아빠도 남편도 없이 살겠다고? 그래도 우리 진환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하고 살았어. 한 번만 용서해 줄 수는 없겠어? 내가 이렇게 빌게. 아니요, 어머님. 매번 거짓말을 일삼고 뒤에서 저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는 아빠라면 애들한테도 필요 없어요. 어머님, 저 사람이 또 무슨 거짓말을 했을까? 또 뭐로 날 속였을까 생각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이 다 안 와요. 아주 미칠 것 같다고요. 더 이상은 그 사람과 제 사이 신뢰는 없어요. 이제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당장 나가세요. 다신 저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계속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비는 시모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거짓말을 일삼았던 게
어디 이번 한 번뿐인가요? 아마 제가 모르는 거짓말이 또 있겠죠. 저는 그 이후 곧바로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이 여직원에게 고소를 당했던 것과 제가 확보한 남편의 문자 메시지가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이 되었죠. 남편은 법원에서도 끝까지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억울한 건 바로 저일 텐데 말이죠. 저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모두 가질 수 있었지만 재산 분할은 남편과 반반으로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생각 같아선 모든 돈을 뺏고 내쫓고 싶었지만 법이 그렇진 않더라고요. 남편은 끝까지 뻔뻔하게 반으로 분할된 재산을 하나 남김없이 싹 가지고 갔습니다. 나중에 들은 바론 그 돈을 그 여직원과 합의하는데 다 써야 해서 그랬다네요. 모든 재산을 다 털었는지 남편은 감옥에 가진 않았지만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죠. 남매가 쌍으로 범죄자가 될 뻔했는데 이걸 뭐 다행이라고 해야 할런지요. 남편은 시간이 꽤 지난 지금도 양육비를 툭하면 밀리고 있어요. 회사 취업도 물 건너갔고 모은 돈도 없을 테니 사정이 꽤 어렵겠죠. 저는 남편의 시커먼 속도 모르고 부모님께서 어렵게 모은 돈을 그 사람 사업하는 데 쓰려고 했네요. 그땐 바보 같던 제 자신을 욕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마지막에 조상신이 절 도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딸, 네가 상처가 깊겠지만 지금 생각으론 그때라도 그놈의 실체를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만약 그놈이 내가 준 증여받은 돈으로 가게라도 차렸으면 기고만장해서 또 어떤 짓을 저질렀을지 모르지 않니? 정말 하늘이 도왔다. 하늘이 정말 남편을 벌하고 절 도운 걸까요? 남편은 지금도 근근히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해요. 양육비를 보내면서 제발 한 번만 애들 얼굴 좀 보면 안 되냐고 빌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아이들과 남편의 만남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거짓말만 일삼는 아빠를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요. 조금 힘들지만 아이들 기억에 그나마 선량했던 아빠의 모습만 남기고 싶어요. 지금 전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에게 거짓 없이 진실하게 다가가는 게 언제나 저의 목표거든요. 가끔 부모님이 계시는 남해 아이들과 내려가곤 하는데 부모님도 언제나 제게 돈 조금 못 벌더라도 남 속이고 살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사람이라면 항상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고요.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도 저의 이런 다짐을 잊지 않고 살고 싶어서랍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을 보면서 힘도 얻고 계속 정직하게 살고 싶네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 믿고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